손뼉 한번 치고 가면 됩니까? 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워로톡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창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수처리 관련 기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에 부족함이나 궁금증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워터톡이 되어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중에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 이부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에 대하여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순수할 때의 물이 진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한 논리지만 가장 극명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연수는 9종류의 물이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더 많은 종류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은 결국 수소와 산소의 동위 원소의 결합에 의해 물이 형성되어 종류가 여럿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말하는 물이고 저는 깨끗한 물과 오염된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구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97.5%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바닷물입니다. 담수는 약 2.5%입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도 물로 되어 있지만 얼음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호수, 강, 시냇물과 우리가 지하수라고 부르는 땅속에 있는 물뿐입니다. 담수 중 우리가 사용하는 하천수, 호수수의 물은 약 0.01%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물도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넉넉한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먹을 물조차 모자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 오염된 물은 깨끗이 하기에 매우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구상의 물은 대부분 비나 눈의 형태로 땅에 내린 것입니다. 지상에 내린 물의 일부는 지표에서 바로 증발하고 일부는 산림, 호수 등을 거치면서 증발됩니다. 또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대부분은 작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닷물은 공기 중으로 증발하여 빗물의 일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지구 내에서 대기와 육지, 바다로 번갈아 이동하는데 이를 물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열의 힘과 중력의 힘으로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이루어진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산소, 수의 결합은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으며 구부러진 모양으로 보입니다. 물 분자의 이러한 불균형 구조 때문에 산소는 음전하를 갖게 되고 수소 원자 쪽은 양전하를 가져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런 극성 때문에 물 분자는 서로 결합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물 분자 사이의 산소, 수소 간의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 온도에서는 기체가 되어 모두 날아버리게 됩니다. 만약 물 분자가 고든 구조를 가지고 균형을 이루었다면 물 분자의 극성은 사라지고 수소결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은 마이너스 80도에서 끓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 기체가 되어 사라집니다. 강이나 바닷물은 물론이고 생명체의 몸 안에 있는 물도 모두 기체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물 분자는 평상시에는 수소와 산소가 쉽게 분리되지 않으나 전기분해와 같은 강한 에너지를 가해주면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물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정전기를 띠게 하고 흐르는 물 가까이 되면 물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맛도 없고 냄새도 색깔도 없지만 온도 변화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은 대부분의 물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먹는 물 속에 미네랄이 함유될 수 있고 세포 안의 모든 주된 구성 요소, 단백질, 다당류, DNA 이러한 것들이 물에 잘 녹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물은 섭씨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납니다. 물은 다른 어떤 물체보다도 온도가 적게 상승하면서 보다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물의 유별난 특성이 지구상의 기후와 일기를 지배하고 있고 인류의 생활 환경과 양식을 다르게 합니다. 물이 섭씨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고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입니다. 그 원인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물 분자는 얼음과 비슷한 육각 구조를 만들어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이 이처럼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겨울철 호수 등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층의 물의 밀도가 상승하게 되고 표층의 물이 깊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그에 따라서 하층이 차갑지 않은 물이 표층으로 상승합니다. 그 결과 호수의 깊은 부분은 4도를 유지하게 되고 표층이 얼음이 덮여도 깊은 부분까지 어는 일이 없어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물의 온도 변화가 적은 이유는 다른 액체보다 비열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체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1도씨를 올리는데 금속은 0.1 이하의 칼로리, 다른 액체는 0.5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물은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은 왜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 자석처럼 구분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되고 비극성일 때보다 강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물의 구조상 물 분자끼리 강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을 끊어내려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다른 물질보다 응집력도 강하고 끓는 점도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려면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물의 끓는 점은 지압에 의존하지만 이를테면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물은 68도씨에 끓지만 해수면에서는 100도씨에 끓어 기화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열수구 주변의 바닷속 깊은 데 있는 물은 100도씨가 되어도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100도씨에서 수증기의 부피는 액체 상태의 물부피에 비해 약 1244배 정도 증가합니다. 한편 물은 다른 액체보다 끓이기 어려운데 이는 물을 끓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 일부가 수소 결합을 끊는 데 쓰이면서 완충되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일기압 내에서 0도씨에서 응고됩니다. 물이 응결할 때는
다른 분자들과는 달리 부피가 약 10% 정도 증가하는데, 이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강해지면서 육각 구조를 만들고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강물이 되면서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되죠. 물이 부족하면 죽음을 이루게 됩니다. 죽음이 오게 되고 생명체가 못 살게 됩니다. 또한 물이 오염되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끼고 오염시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물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떠세요? 어색하셨죠? 몰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창섭입니다. 모터톡에서 두 번째 뵙습니다. 오늘은 빗물에 대하여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순환해서 보여주듯이 땅과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하늘에서 모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오늘은 빗물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pH 변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외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7.8 ppm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278 ppm 대비 약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안면도에서 측정된 값이 417.9 ppm입니다. 이 대기 성분은 기상청 자료에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대기 중의 공기의 성분을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산화탄소가 394 ppm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빗물의 pH에 영향을 주지만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 성분이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 그림은 빗물 속에 CO2가 녹아서 토양층을 통과하게 되면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지하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빗물은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서 산성비를 만드는 경우 말고는 pH 5.6으로 CO2가 녹아있는 순수한 물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빗물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은 주로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이며 증가된 이산화탄소도 영향을 줍니다. 빗물은 대기로부터 오염물질들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 산성비가 되며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및 질소, 산화물들이 대기 중에서 빗물에 녹아 산성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산성물질들이 대기 중 수분과 결합하여 비의 형태로 내려오는 것으로 pH 5.6 이하의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비오염 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약 340 ppm이 빗물에 녹아서 나타내는 탄산의 수소이온 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때 pH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5.6869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 약 394 ppm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빗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나타내는 pH는 5.6518 정도 됩니다. 뒷장에서 수식으로 pH를 계산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녹아있는 빗물은 지상에 내려와서 지표면을 흘러서 강으로 가고 토양층으로 스며들어서 안반층을 거쳐 지하수가 됩니다. 석회암 지대를 거치면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암 동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산성비는 1차적으로 토양을 산성화하고 토양의 산성화는 중금속을 비롯한 토양 중에 녹을 수 있는 양이온 함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산성비는 토양에서 자라는 생물에도 영향을 주며 활성을 저해합니다. 산성비는 생태계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산성비로 인한 작물의 주요 피해로는 표면 조직 손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및 가뭄에 대한 내성 감소, 잎으로부터 양분을 뺏고 광합성 및 호흡 등 대사작용 교란, 작물의 방어 조직 피해에 따른 병충해에 견디는 내성 감소, 그리고 토양 중 독성 물질 용해로 인한 뿌리 및 기타 조직의 독성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pH 3 이하 산성비는 작물의 생육 저하 및 가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빗물은 지층을 통과하여 지하수에 보존되며 이를 지하수라고 합니다. 지층을 통과할 때 토양의 여과 및 이온 교환 능력에 따라 입작성 물질들이 제거되고 유기성 오염 물질들이 제거되어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빗물은 토양층과 안반층을 통과하면서 무기염류들이 녹아서 함유되어 지하수의 무기염류, 즉 미네랄의 농도가 높습니다. 빗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종류에 따라 그 성분이 상당히 다르며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수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지하수는 오염되기도 어렵지만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빗물을 저장하면 자원이 됩니다. 빗물은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빗물을 잘 관리하여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빗물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릴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나타내는 pH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빗물에 녹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 헨리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산화탄소 394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빗물 속에 CO2가 1.33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녹게 됩니다.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음과 같이 이온화합니다.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이온화되더라도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값으로부터 수소이온 농도를 계산합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빗물의 pH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40ppm에서 pH는 5.68, 380ppm에서 pH는 5.66, 394ppm에서 pH는 5.65 정도를 나타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황이나 질소 산화물이 빗물에 용해되어 빗물의 pH는 더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 하니까 넘어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창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물의 97.5%를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닷물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영향에 대하여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의 면적은 약 3억 6천만 km제곱미터에 이르고 해수의 부피는 13억 7천만 킬로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양의 깊이를 평균하면 4,117m가 되며 평균 최대 깊이는 11만 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닷물은 약 95%의 순수한 물과 3.5%의 용존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분의 단위는 보통 g/kg으로 나타내며 단위 기호는 이거와 같이 표시하고 퍼밀이라고 읽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35퍼밀입니다. 또한 35,000ppm의 염분이 녹아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의 주 성분은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칼슘, 칼륨 이렇게 6개 성분이 포함되며 용존 성분의 99% 이상을 구성합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주 성분 사이의 상대적 농도비는 거의 항상 일정합니다. 이를 성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중 어떤 한 성분의 농도를 알면 다른 성분의 농도는 그 성분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분으로는 브롬, 탄소, 붕소, 규소, 불소, 기타 미량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양극재 성분인 리튬도 0.17ppm 정도 녹아 있습니다. 해수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및 산소가 녹아 있으며 이는 대기 중의 가스가 바닷물에 용해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생물의 광합성과 호흡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생성되기 때문에 생물 활동이 그 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은 대부분 강물에 의해 바다로 유입되고 대기를 통해 바다 표면으로 유입되고 해저에서 풍화와 열수 작용으로 유입됩니다. 대부분 육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해수의 밀도는 좁은 범위에서 변하여 약 1.02에서 1.030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해양은 유체이기 때문에 밀도에 의한 성층을 이룹니다. 수온이 차고 염분이 높은 해수는 밀도가 높아 아래쪽에 위치하고 수분이 높고 염분이 낮은 해수는 위쪽에 위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해수 담수 시스템에서 생성된 농축수는 적정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염분이 높고 밀도가 높아서 해양 바닥에 위치하여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 농축수는 해저에 위치하여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조류와 산호 등으로 구성된 바다숲은 바다 생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고
산란 등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안식처이자 바닷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숲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갯녹음, 백화현상이라 불리는 바다 사막화는 해조류들이 감소하고 석회조류가 대량 번식하여 바다 표면이 백색이나 홍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바다 사막화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해양 상성화,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심각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바다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면 바닷물 표면에서 녹아드는 이산화탄소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녹아들면 바닷물의 pH가 내려갑니다. 바닷물에 녹은 이산화탄소는 알칼리성 바닷물을 알칼리성이 약하게 변화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생성된 산성 성분은 탄산칼슘에 영향을 주어 칼슘으로 구성된 어패류의 껍질과 산호초를 부식시켜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킵니다. 2010년 유엔 환경기획이 발표한 해양 산성화가 환경에 미치는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의 평균 pH가 1750년대 8.2에서 2000년대 8.1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부 해역에서는 pH가 8.0에 접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류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는 경우 2100년이면 전 세계의 산호초가 다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바닥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바닷물의 pH가 8.2에서 8.1로 될 때 수산이온의 농도 감소량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중화된 수산이온의 농도는 약 3.25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면 지구는 불편해집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지구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치겠습니다. 제가.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창서입니다. 오늘은 샘물과 단물, 연수와 경수에 관련이 있는 물의 경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는 여러 가지 이온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 중에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경도 성분이라고 합니다. 철분과 망간이온 성분도 경도를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먹는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경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의 경도는 물의 세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물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유발되며 칼슘과 마그네슘 양을 수치화한 값입니다. 경도가 0에서 75mg/L이면 연수, 단물이라 하고 75에서 150mg/L이면 약한 샘물, 적당한 경수라고 합니다. 150에서 300mg/L이면 샘물, 경수라고 하며 300mg/L 이상은 대단히 샘물, 강한 경수라고 합니다. 물의 경도는 주로 토양과 암석층을 통과한 물에서 얻어집니다.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흙 속의 미생물 작용으로 발생한 CO2와 대기 중에 CO2가 빗물에 녹아 생성된 산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포함된 석회암과 접촉하여 생성됩니다. 따라서 샘물은 주로 석회암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쉽고 단물은 석회암층이 없거나 화강암과 같은 암석층이 존재하는 대수층에서 형성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표소보다 지하수의 경도가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샘물은 세탁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샘물 속의 경도 성분들은 비누와 먼저 결합 반응하여 거품이 잘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 세척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거품을 내기 위해서는 비누가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경도 성분은 보일러, 온수관 등의 설비에 스케일을 형성하여 각종 장치에 장애를 일으키며 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배관에 스케일이 많이 형성되어 막혔습니다. 열교환기에도 스케일이 형성되어 열 전달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경도는 영구 경도와 일시 경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속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과 황산점이나 염화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중탄산칼슘, 중탄산마그네슘과 같은 중탄산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탄산점을 포함한 물은 끓이면 중탄산염은 분해하여 탄산염으로 되어 가라앉으므로 물의 경도가 낮아지고 연소화됩니다. 이와 같이 끓이는 것으로 경도가 감소되는 것을 일시경도라 합니다. 그러나 황산염이나 염화물은 끓여도 분해되지 않고 심전되지 않아 경도에 변화가 오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를 영구경도라 합니다. 빨래를 삶으면 일시경도가 탄산염으로 되어 경도가 감소되어 세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은 영구경도입니다. 중탄산칼슘, 중탄산마그네슘은 일시경도입니다. 세탁세제는 경도가 높은 물에서도 거품이 잘 납니다. 이것은 세탁세제에는 경도 성분과 반응하여 경도를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세제에는 계면활성제, 빌더, 효소, 표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빌더가 물속의 경도 성분과 반응하여 경도를 제거하여 세탁 효과를 높이는 성분입니다. 영구 경도가 높으면 비누 거품이 적어 세탁 효과가 적습니다. 영구 경도가 높은 물은 탄산소다를 사용하여 연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물 1리터에
탄산소다 2에서 3g 정도를 넣으면 연수화되어 연수로 됩니다. 연수로 되면 비누 거품이 잘 나며 세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탄산소다의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세탁할 때 천이 상하게 되므로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양을 표준 물질의 중량으로 환산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도 표시의 표준 물질로 사용하는 것이 탄산칼슘입니다. 표준 물질로 사용하는 1몰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100g이고 1g은 1당량은 50g이며 1몰 칼슘 분자량은 40g이며 1당량은 20g이며 1몰 마그네슘 분자량은 24g이며 1당량은 12g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측정된 칼슘과 마그네슘 양으로부터 탄산칼슘 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여 보게 되면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분석 결과 40mg과 24mg이 들어 있었다면 탄산칼슘 환산 농도로는 각 100mg as CaCO3가 됩니다. 따라서 Ca 경도와 마그네슘 경도를 합한 총 정도는 200mg as CaCO3가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창소입니다. 오늘은 물속의 경도 성분을 제거하는 연수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수기는 물속의 경도 성분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물속에 함유된 경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철분, 망간 등을 소디움형 양이온 교환수지로 제거하는 장치로 양이온 교환수지의 나트륨과 교환하여 나트륨 이온과 교환하여 연수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중동과 같은 경도 성분이 많은 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해와 탄산소다를 사용하여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래 반응치와 같이 물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속계를 사용하여 침전물로 만들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속의 경도 성분 중 CaSO4와 CaCl2 성분은 탄산소다를 사용하여 아래 반응식처럼 칼슘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수기는 용기 내에 양이온 교환 수지를 넣고 물을 통과시켜 수돗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철분, 망간 성분들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이온 교환 수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직경이 0.3에서 1.2mm 크기의 좁쌀이나 날치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연수기를 통과하면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성분들이 이온 교환 수지와 결합하고 이온 교환 수지가 가지고 있던 소디움 이온 성분을 밀어내어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성분이 나트륨 성분으로 바뀌면서 연수가 만들어집니다.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돗물이 연수기를 통과하면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성분이 Na 이온 성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연수기 재생은 연수기에 들어있는 양이온수지 1리터당 100g에서 200g의 정제 소금을 10% 용액으로 만들어 약 30분 통과시키면 이온교환 수지가 재생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기 재생용 소금은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금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수기 재생용으로는 정제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염은 NaCl 농도가 99%이며 천일염은 80에서 88% 정도입니다. 연수기 재생에는 NaCl 농도가 높고 불순물이 적은 정제염이 좋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농도가 높고 다른 성분이나 불순물이 적습니다. 위의 사진에선 위쪽 부분들은 천일염이고 아래쪽 부분들은 정제염의 그림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분으로 끓여들여서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약 80에서 88% 염분과 12에서 20%가량의 기타 성분 및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굵고 반투명한 육면체의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서해안 지역의 염전에서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닷물은 오염되지 않은 옛날 바닷물과는 다르게 미세 플라스틱이나 산업체에서 배출되거나 우리가 버리는 알지 못하는 오염물질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천일염의 생산 특성으로 볼 때 바닷물 속에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천일염의 생산 특성으로 볼 때 바닷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천일염이 생산됩니다. 언젠가는 바닷물 오염 때문에 천일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소수의 분들이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생수로 부족한 미네랄을 섭취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우리나라 성인의 칼륨 하루 충분 섭취량이 3.5g이고 생수 1리터에 30mg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생수로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하기 전에 배가 터지거나 급성 수독증으로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소금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경우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미네랄은 음식이나 비타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제염은 1차적으로 만들어진 천일염을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다시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입니다. 정제염은 천일염이 아닌 바닷물을 가지고 여과 및 침정 과정과 이온 교환막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NaCl 이온의 이외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깨끗한 소금이지만 동시에 일반 천일염 생산 시 소금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미네랄 역시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기와 같은 장치에서는 불순물이 없는 NaCl의 농도가 높은 소금으로 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수기 출하 시에는 연수기에 들어있는 양이온 견수지가 100% NA형 새 수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연수 생산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수지가 경도 성분으로 교환되어 소모되면 재생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재생할 때 100%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하고 나서는 초기보다는 연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생산량은 재생 후 생산되는 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에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도 성분이 50에서 100 ppm 애드 CaCO3 들어 있습니다. 유은변 수지의 교환 용량은 재생 시 투입된 정제염 양과 관계되며 일반적인 정제염 사용량은 유은변 수지 1리터당 100에서 200g의 정제염을 10% 용액으로 만들어 20에서 30분 이온변수를 통과시켜 재생합니다. 이때 이온변 수지의 교환 용량은 50g에서 70g 애드 CaCO3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온변 수지 1리터가 경도 50에서 70g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에서는 수지 리터당 100g의 정제염을 사용하고 가정용에서는 수지 1리터당 약 200g의 정제염을 사용합니다. 보통 가정용 연수기에서는 연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수지 1리터당 200g의 정제염으로 10% 소금물 2리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여 보면 수돗물의 경도가 100 ppm 애드 CaCO3이고 5리터 수지가 들어있는 연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10% 소금물 10리터를 사용하여 재생할 때 연수기 생산량은 아래 계산처럼 약 3,500리터가 됩니다. 욕실에서 하루 평균 150리터를 사용하면 23.3일 사용하고 재생하여 재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부러 이 카메라 높이가 요게 맞아요. 여기도 안녕하십니까. 이창소입니다. 오늘은 물속의 입자 성분인 현탁 물질을 여과하는 여과기 종류에 대하여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탁도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현탁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제거하는 장치를 필터, 여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에는 물속의 현탁 부유물질과 같은 입자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장에서도 여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많은 산업체에서도 여과기를 사용하여 물속의 현탁 입자 성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과기는 여러 종류의 여과제를 사용합니다. 요즘 여과 성능이 우수한 분리막 필터가 개발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생활에서 어머니들께서 음식을 만들 때 여과 기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음식이나 막걸리를 만들 때 고형물을 거르기 위하여 천을 이용하는 것도 여과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 고형물을 거르기 위한 채도 하나의 필터입니다.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여과는 유체를 여과 매체에 통과시켜 세공보다 큰 입자가 여과 매체에 의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유체로부터 현탁 입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유체는 물과 같은 액체나
공기와 같은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유체는 여과 매체 전후의 압력차에 의해서 매체를 통하여 흐르게 됩니다. 압력차를 얻기 위하여 중력이나 펌프, 송풍기의 힘을 이용합니다. 압력차를 얻기 위한 방법을 기준으로 중력식 여과기와 압력식 여과기, 진공 여과기, 압착 여과기, 원심 여과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과기 여제 재질에 따라서 여과기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모래, 안사라사이트, 활성탄과 같은 입자성 여제를 사용하는 여제 필터와 유기합성 고분자 물질로 만든 여제를 사용하는 필터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합성 분리막을 사용하는 필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물속에는 용해성 성분과 현탁 입자가 있습니다. 모래 여제를 사용하는 여과기는 분리막 재질의 필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큰 현탁 입작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과기의 종류에 따라서 여과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와 여과 성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막 필터는 여과 성능이 우수합니다. 분리막 필터에는 정밀 여과막과 한해 여과막, 나노 여과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여과기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분리막 사용 정수기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여과하기 위하여 한해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여과 주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차단 효과, 관성 효과, 확산 효과, 정전기적 인력 효과 등입니다. 첫째로 거름 효과, 차단 효과입니다. 입자 크기가 기공 크기보다 큰 경우 입자는 기공을 통과하지 못하여 여과됩니다. 이 효과는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기공의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로 관성 효과입니다. 유체 속의 입자 중 무거운 입자는 관성력에 기인하여 여제 주위의 유선에 따라 굽어 흐르지 않고 직진하려는 경향이 있어 여제에 직접 충돌하여 여과됩니다. 이 효과는 유속과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기공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세 번째 확산 효과입니다. 0.1 마이크론 이하의 작은 입자는 브라운 운동을 통하여 임의의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 확산에 충돌 원동력이 되어 여과에 영향을 줍니다. 유속,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효과가 증가됩니다. 네 번째로 정전기적 인력 효과입니다. 보통 입자들은 낮은 전하를 띠고 있어 입경이 0.1에서 1 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여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터 메디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모래, 안스라사이트, 가넷, 활성탄, 넛셀, 부직포, 직포, 분리막, 금속 망사, 소결금속, 세라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필터 원단에는 부직포와 직포로 나눌 수 있고, 부직포에는 종이, 접합 부직포, 니들 펠트, 멜트 브로운 등이 있으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트리지 필터도 멜트 브로운 부직포의 일종입니다. 정수기에서 사용하는 침전 필터는 부직포 필터이며, 멤브레인 필터는 합성 분리막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필터는 유기 고분자 합성 분리막을 여제로 사용하는 필터로 평막과
중공사막 필터가 있으며 여과 면적이 큰 중공사막 필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과 성능이 우수하지만 내구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시스템 구성이 편리하며 분림막의 여과 특성에 따라서 정밀 여과와 한해 여과 모듈로 나누어집니다. 모래만 사용하는 싱글 메디아 필터, 안사라사이트와 모래를 사용하는 듀얼 메디아 필터와 가넷을 포함한 세 종류의 메디아를 사용하는 트리플 메디아 필터가 있습니다. 여제를 사용하는 필터는 비교적 큰 입자를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활성탄 필터는 물속의 유기물 성분과 염소 성분들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대부분의 수처리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스텔 필터는 호두 껍질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여제로 사용하는 필터로 물속의 유분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역세척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트리지 필터입니다. 카트리지 필터는 PP 재질의 부직포로 많이 만들어지며 일정 기간 사용하면 현탁 물질이 여과되어 공급을 막아 차압이 증가하게 되면 교체하는 필터입니다. 백 필터도 부직포의 일종이며 부직포로 만들어지며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하는 필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백같이 생긴 백 필터고 다른 부분들은 카트리지 필터입니다. 세라믹 필터는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필터로서 현탁 물질이나 밀입자로 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세라믹 필터는 중공사 분리막 필터보다 내구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와 약품 세정을 통해 장기간 사용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일반적인 수처리 시스템에 많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필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디스크에 일정 패턴으로 홈을 형성하여 입자성 현탁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비교적 큰 입자 제거에 사용하며 여과 용량이 크며 자동 역세 기능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필터 디스크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필터 종류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엔진 오일과 같은 오일 속의 입자 성분을 걸러주는 오일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 안의 공기를 정화하는 에어컨 필터도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도 여러 가지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에도 여러 종류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여러 종류의 필터가 있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교체 폐기 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필터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용 수처리 시스템에 사용하는 필터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방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니터가 확실히 안녕하십니까, 이창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력식 여과기인 완속 여과기와 급속 여과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생산하는데 대표적인 처리 과정은 취수장, 착수정,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고도 정수 처리, 염도소독, 배수지, 수도꼭지 과정을 거칩니다. 정수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장에는 중력식 여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중력식 여과기에는 크게 완속 여과와 급속 여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속 여과는 여과층의 모래 두께가 60에서 90cm이며 1일 4에서 5m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물을 여과시킵니다. 완속 여과는 모래층의 표면에 성장한 호기성 생물 여과막의 존재에 의해서 현탁성 물질을 제거함과 함께 환원성 무기물을 산화하기도 하고 생물 분해성 물질을 분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완속 여과는 생물화학적으로 많은 종류의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고농도의 성분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용해성 물질이 대량으로 함유될 경우에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돗물을 생산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급속 여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많이 사용하는 완속 여과 장치는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완속 여과의 장점은 세균 제거율이 높습니다. 약품이 불필요하며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 수질이 양호합니다. 완속 여과의 단점으로는 여과지 면적이 넓고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탁도가 높거나 심하게 오염된 원수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인력으로 여제를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과 속도가 낮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완속 여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여벌 효과입니다. 완속 여과는 표면 여과이므로 주로 여과기 표면에서 현탁 물질이 여과됩니다. 여과가 진행되면 표면에 탁질이 퇴적하고 여기에 유기물과 미생물이 서로 혼합되어 점성의 교질막이 형성됩니다. 이것에 의하여 밀입자까지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교질막은 여과막, 생물막이라 하며 점점 두꺼워져서 여과 저항이 커지게 되면 물에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흡착과 침전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여과기 모래 표면을 통과한 미세 물질들이 모래층의 공궁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플럭을 형성하고 공궁 내에서 침전되어 모래 표면의 흡착작용으로 모래층 내에 여과됩니다. 플럭화도 흡착도 안 된 밀입자는 모래층 하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수온이 낮으면 물의 점성이 커져서 플럭화도 어려워지고 여과 효과도 나빠집니다. 생물학적 세 번째는 생물학적 처리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작용은 완속 여과의 특유의 것으로 여과 표면에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미생물막을 형성하고 모래층에 부착되며 이 생물막에 의하여 콜로이드성 물질이나 세균과 같은 미세한 물질들이 흡착되며 호기성 분해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하며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도 가능하게 합니다. 급속 여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작용입니다. 네 번째, 산화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작용도 완속 여과 특유의 것으로 모래 표면에 조류가 성장하며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 등으로 인해 물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어 철, 망간이 산화되어 모래층에서 제거됩니다. 급속 여과는 응집제의 첨가에 의해 플럭화된 미세 입자가 모래 입자의 표면에 부착 응집하여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여과 전 단계에서 응집제의 주입은 응집과 침들을 용이하기도 하지만 모래 여과지에서 수중의 현탁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응집제가 주입되지 않으면 물속의 현탁 입자는 여제 표면에 접촉하여도 표면에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과지는 현탁 물질을 96에서 97% 정도 제거합니다. 즉 원수 탁도가 20에서 30도 이상이어도 처리된 정수의 탁도를 1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여과지는 현탁 물질의 제거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최후의 제거 단계이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제결보다 높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급속 여과지는 여제의 유효경이 0.45에서 1mm 정도이며 여과 속도는 120에서 150m를 표준으로 합니다. 정수장에 많이 사용하는 급속 여과 장치는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여과 지속시간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손실수도가 증가하여 부유물질이 누출되거나 모래층에 억류된 세균 등이 누출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여제를 세척이 필요합니다. 여과지 세척이란 여과지 하부에 물을 주입하여 모래층을 120에서 130% 정도로 팽창시키고 5에서 10분 정도 세척을 지속하는 조작입니다. 만약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세척을 못하면 응집제를 가해 형성된 프록들이 여과층 내에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덩어리를 보통 머드볼이라 하는데 세균의 번식처 또는 모래층의 균일성을 깨뜨리고 채널링의 발생 원인이 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급속 여과에 의해 제거된 물은 원칙적으로 1마이크론 정도의 세균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수성이 높은 세균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도 급수 과정에서 수도관 안에서 세균 등의 재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을 통해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급속 여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과 속도가 120에서 150m/day 정도로 완속 여과에 비해 높습니다. 설치 면적이 적게 차지하고 건설비가 적게 듭니다. 인력이 적게 들며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약품 사용, 동력 소비 등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여과 시 손실 수두가 큽니다. 탁도가 다소 높은 원수의 처리에 적당합니다. 세균 처리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좀 낮습니다. 역시를 통해 여제를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 시간이 짧아 오염의 염려도 적은 편입니다. 역세척 방법으로는 공기로 모래층을 교란시킨 후 역세척하는 방법과 공기와 물을 동시에 분출시켜 역세척하는 방법, 또 물만으로 역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척 시 모래층의 팽창비는 역세척 조작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팽창비가 너무 크면 모래층 간의 마찰 및 충돌이 적어져 완전한 세척이 되지 않으므로 20에서 30%가 적당합니다. 자료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역세 유속은 35에서 40m/h 범위에서 많이 적용합니다. 완성 여과, 급속 여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균 제거율인 완성 여과가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급속 여과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완성 여과에서 미생물 제거율은 약 99% 정도이나 그 이상 제거는 소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급속 여과기에서 미생물 제거율은 응집 약품으로 인해 완성 여과와 유사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제거는 소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층 여과기는 급속 여과기의 일종으로 여과층은 역세척에 의해서 분리되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입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과 손실수가 커지고 폐쇄가 빨리 일어나 여과 지속 시간이 단축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필터입니다. 다층 여과기는 압력식 여과기에 많이 적용됩니다. 다층 여과기에 사용하는 여제는 안스라사이트, 모래 두 종류의 여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층 여과기는 압력식 여과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면적과 유효 입정 및 균등 개수 관련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많은 처리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처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깨끗한 수돗물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물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력식 여과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안경이 닫혔는데 이게 잘 안 보여.